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2회 세움교회 선교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손님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장혜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와 인천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속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선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2회 포럼에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 다문화 선교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실태 분석 및 선교 전망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김성수 선교사님께서 약 15분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한국에 찾아온 열방이라는 선교적 기회로서 신경숙 선교사님께서 15분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두 발표가 끝난 후에는 1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유의 깊게 들으시고 좋은 질문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표해 주실 김성수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전공으로 종교음악과 선교학을 하시고 외양선교사에서 훈련을 받으신 후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파송받으셨습니다. 귀국 후 인천 남동단에서 방글라데시 선교센터를 개척 설립 후 32년째 사역 중에 계십니다. 이어서 발표해 주실 신경숙 선교사님은 기독교 교육학,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시고 미국 뉴저지에서 남편 신다윗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한인이민교회에서 20년간 사모로서 섬기셨습니다. 귀국 후 송파 사랑하는 교회에서 약 6년간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고 2018년에 인천 네팔 선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셔서 현재까지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김성수 선교사님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화면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이게 21페이지인데요.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15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다 이걸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유인물 요거 집에 가지고 가셔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세움교회가 선교 포럼을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는 다문화 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작년 11월 달에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어떻게 한국에 유입이 됐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7월 달에는 이제 스포츠 선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특강을 이렇게 포럼을 할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에 가서는 이제 외양 선원들 우리나라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 선원을 그 한국을 통해서 선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선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주제로 다룰 거고요. 또 내년에 가서는 이제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좀 과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5분 정도 정신을 좀 집중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거고요. 교회 존재 목적 자체가 바로 이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선교라고 하는 그런 존재론적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 있나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약 5,100만 정도 우리 대한민국 인구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해년마다 우리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계속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은 지금 70대 그 다음에 여기 60대 이 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10세 미만은 5.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살 미만은 9% 정도밖에 안 되고 다 50대, 60대, 70대의 노령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외국인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270만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약 5.4%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점점 이제 10%가 되면은 이제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변의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국인들 중에서 약 3분의 1이 110만 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수도권에서 다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20대에서 30대 외국인들 중에서 20대,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50% 이상을 우리 젊은 그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도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27만 명 이상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가까운 인하대라든지 인천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도 그 작년 이게 2025년 그 통계인데요. 18만 5천 명 정도가 결혼을 했고 대개는 이 남자보다도 여성들이 많이 결혼했습니다. 여성들이 14만 8천 명 정도, 남자들은 약 3만 6천 명 정도에서 외국인 남자보다도 외국인 여자가 한국 배우자와 결혼한 퍼센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달이죠. 2월 달에 진도 군수가 뭐라고 이 말 실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켰는데 베트남 처녀를 수입에다가 우리 한국 총각들하고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명을 시켰죠. 그게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자, 전국에 그럼 어디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느냐? 아무래도 이 경기권에 많이 삽니다. 서울, 경기에 가장 많고, 그럼 여기 인천은 몇 명이나 사느냐? 9만 1,000명이 삽니다. 여기 인천 땅에만 10만 명이 다 되죠. 그 많은 인구가 다 지금 인천에 살고 있고요. 인천 중에서도 제일 많이 외국인이 사는 곳이 연수구입니다. 약 18,000명 정도가 연수구에 살고 있습니다. 9만 1,000명 중에서 연수구가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전에는 부평구가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수구가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18,00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연수구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270만, 약 3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불법 체류자도 11% 정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비자가 없이 불법으로 일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됐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힘들고 또 더럽고 위험한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좀 대학을 가잖아요. 저 지방에도 대학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머리만 커진 거예요. 그래서 다 펜대 잡고 사무실에 일하려고 그러지 누가 공장에서 땀 흘리면서 위험하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가동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들은 이제 죽을 맛인 거예요. 공장은 가동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990년도부터 그런 외국에서 우리 인력을 데려오자 해서 그게 바로 산업연수생 제도입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이제 벤처기업으로 바뀌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처음에 10,000명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2년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이 산업연수생 제도가. 그래가지고 2004년 때부터는 이제 EPS 제도라고 우리 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들은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국가는 17개의 나라입니다.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탄, 또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해서 17개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 한국에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력공단 직원들이 이 17개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거기서 뭐 하느냐? 한국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건강 검진을 하고 해서 이제 점수제로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한국에 공장을 하시는 그 사업주, 물론 농업, 어업, 축산업 다 포함되지만 산업인력공단에 인력을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사에 베트남 사람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베트남에서 다 모아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사람을 한국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하고 고용허가제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산업연수생 제도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냥 연수, 그러니까 훈련받고 기술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의 뭐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폐지가 되고 2024년부터 EPS 제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 부서는 이제 크게 5가지입니다. 제조업이라든지 농업, 어업, 축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이런 데서 이제 종사를 하는데 거의 60, 70%가 이 제조업에서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뿌리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뭐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도금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데 여기 10분만 가시면 남동 공단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 300만 정도의 외국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인구 분포가 바로 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선족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약 3분의 1 정도, 100만 명 정도가 중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많은 나라가 베트남, 또 태국, 그 다음에 미국,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식으로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외국인들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환형, 하나는 정착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2000년도에 1990년도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냐면은 내가 돈을 벌어서 본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보내고 돈을 벌어서 저도 이제 해년마다 방글라데시를 가지만 가면은 이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물을 사러 제가 조그만 그 가게를 들어갔는데요. 슈퍼마켓. 저를 한국말로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한국말 하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돈 벌어 와가지고 이 가게를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료수를 공짜로 줄 줄 알았더니 돈은 다 받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개념이었어요. 다 나와서 돈 벌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2000년대부터 바뀌었어요. 안 가고 오히려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정주형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환형 외국인 근로자에서 이제는 정주형으로 정착형으로 지금 가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벌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 정착형 노동자는 아까는 순환형이었고 정착형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주들은 공장 사업주들은 정착형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장에서 일을 한번 시키려면요 적어도 3개월이 걸립니다. 숙련이 되려면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일을 해주고 오래 한국에 머물면은 좋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일을 가르쳐야 돼요.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실수도 많이 하고 물건의 불량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착형으로 가고 한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오면은 일자리를 계속 바꿨습니다. 이게 생기기 전까지는. 왜 바꿨어요? 아유, 허리 아파요. 저 일 적성이 안 맞아요. 저 바꿔주세요. 저 냄새 싫어요. 그래가지고 저 예술회관에 그 옆에 보면은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사람이 꽉 찼어요. 나 직장 바꿔주세요. 나 딴 데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머리를 쓴 게 성실 근로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성실 근로자가 뭐냐? 너 회사 안 옮기고 여기서 오래 일하면은 또 5년을 더 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5년 일하고 또 5년, 그러니까 10년. 그 다음에 또 비자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숙련공이라고 그래가지고 E7 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H2부터 비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그 시험 합격하면은 계속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가족도 데려올 수가 있어요. 자기 와이프도 데려올 수 있고 자기 자녀를 또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착형 노동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순환형보다는
정착형 이주민들이 많이 생기게 돼서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착형에 대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이제 뿌리를 내려고 하는 정착형에 대해서 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자, 국내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일 안 하잖아요. 힘든 일을 안 하잖아요. 면접 보러 오면은 사장님 휴일 날 다 쉬어요? 토요일 날은 근무 안 해요? 그리고 딱 6시면 끝나요? 다 그거 물어봅니다. 젊은 청년들이. 회사가 바쁘면은 야근도 할 수 있고 오버타임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공휴일 날 뭐 빨간 글씨 어디 놀러 가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일 안 해요. 자, 그 자리를 우리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련공.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근무하면 완전히 이제 박사가 되지요. 그것도 5년 거기에 근무합니다. 그럼 이제 10년, 이런 외국인들을 이제 숙련공이라고 그러는데, 사장님의 그 고난 그 하에 이제 비자를 계속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오래 여기서 이제 머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제 가족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도 이제 방지가 되고 또 범죄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이 들어오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정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 빈집들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연수 저기 3단지에 있는 한방마을이라든지 뭐 선악동이라든지 주변에 아파트촌이 없는 빌라촌이 많은 데는 다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가족들 데려와서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이제 이런 장점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반대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볼까요? 사회 통합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사회 통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종도 다르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종교도 다르지요. 언어도 다르지요. 이런 다른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걸 사회 통합을 이루어가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주거, 복지. 그 사람들 오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주거는 어떻게 하고 복지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아직 하나도 타입이 된 게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지금 퍼주는 시기인데 이것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요. 다 외국인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정서상 종교적 갈등. 자,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대구로 가봅시다. 대구에 북구에 대연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7년째 건축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이 모스크 사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 경북대학교 옆입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빌라나 이 온놈촌을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살다가 집값이 싸니까 그걸 다 일대를 샀어요.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여기를 요만큼 샀습니다. 근데 1번부터 1, 2, 3, 4, 5, 6, 7, 11번까지가 다 주택가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동네 골목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 집을 샀어요. 사서 여기다 모스크를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해달라는데 북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해줬어요. 여기는 차 한 대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골목길입니다. 그냥 다 다닥다 붙어있는 주택가인데 우리 그 돈으로 샀으니까 우리 명의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모스크를 짓겠다. 그래서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동네 주민들이 여기는 모스크가 들어올 때가 아니다. 여기는 모스크뿐만 아니라 어떤 가게도 들어올 때가 아니다. 이게 주민들이 사는 그런 생활권이다.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슬람 혐오주의자라고 또 막 말을 매스컴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이슬람 혐오해서 못 짓게 한다. 모스크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한다. 엉뚱한 프레임을 뒷포 씌워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자, 이런 싸움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중앙정부에서 잘 해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하든 대구구청에서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중재 역할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면 이슬람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워서 몰고 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체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대한민국 국가 정부에서 할 일이고 인천광역시에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해야 되고 국가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체류는 어떻게 하고 노동정책은 어떻게 하고 주거정책은 어떻게 하고 교육정책은 어떻게 할지
이런 협의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 미국에서 올해 1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뉴욕이 굉장히 큰 도시인데 조란 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장이 됐습니다. 1월 1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 34살이고 최연소 시장입니다. 근데 완전 진보 좌파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코란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자, 이게 미국 시민들한테 이해가 될까요? 무슬림이 시장이 됐어요. 인도계 무슬림인데. 자,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자, 우리나라에 경찰청장이 뭐 중국 사람이 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장이 다른 나라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현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벌써 닥쳐왔어요. 다 외국계 그 사람들이 다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다 됩니다. 우리나라도 법관도 되고 뭐 청장도 되고 다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사회적인 그러한 통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작년에 대통령 선거 때 안산시에 중국어로 유세를 했습니다. 중국어로 왜 유세를 했을까요?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는 하는데 중국어로 유세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게 통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왜 중국어로 그 선거 유세를 했을까요? 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우리 전도 이 단계별 접근에서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초기 정착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 문화 이런 적응 훈련을 또 해야 되고요. 공동체를 형성하고 제자 훈련, 그다음에 리더십을 이제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명절에 저는 집에서 제 아내가 끓여준 떡국을 먹어가면서 3일 동안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꼼짝 안 하고. 참 기대가 됐어요. 우리 세움교회가 이런 대형교회도 이걸 못합니다. 이런 포럼을 못해요. 그냥 한번 하고 끝납니다. 우리는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이제 포럼을 우리가 할 건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구제 중심이 아니고 뭐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퍼주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제는 동반형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을 품고 같은 이웃으로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건지, 그리고 다문화 예배를 이제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2세들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2세들이 가장 큰 선교의 자원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본국에 돌아가도 여기에 있던 엄청난 이제 자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근처에 있는 남동공단 그 직장 그 산업 선교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역파송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교회에 이런 다문화 선교위원회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들, 평신도들을 세워야 됩니다. 다문화 가정 중에 이주민 출신 중에서 이런 리더를 양육하고 선교 신학,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해서 사역자를 양성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이제 환대하고 그들을 돌보고 또 관계를 가지고 제자화를 해서 결국은 파송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착형으로 갑니다. 정착형으로 가서 가족 동반이 이제 증가가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뭘로 봐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과연 노동력으로만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선교적 기회로 봐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즈민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보내신 선교적인 기회다.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나가 있지만은 들어와 있는 우리 외국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막 너무 급하게 과석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다 못 알아들으셨겠지만 또 우리 성경수 선교사님이 또 뒤를 이어서 네팔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하실 테니까 잘 들으시고 질문은 이따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선교사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버이저널라이 저희머씨
제가 오늘 네팔어 조금 할게요. 제가 인사드린 것은요. 하나 좀 옮겨 제가 해야 되나요? 이거? 오케이. 저희마씨. 이것은 네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인사거든요. 네팔에는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나마스테는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네팔에는 3억 3천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렇게 인사할 수 없어서 저희라는 뜻은 승리, 머시허, 메시아, 구세주, 승리,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옷을 뭐를 입어야 되지? 되게 고민했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네팔 형제들이 20대, 3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이가 지금 60대인데 너무 이렇게 나이게 엄마, 할머니 막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이제 전에는 제가 목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목회할 때는 전혀 이제 이런 진 바지를 전혀 안 입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저희가 살았던 또 미국에는 동부, 서부 이렇게 있는데 동부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클래시하면서도 보수적이고 서부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이런데 저희가 살았을 때는 좀 보수적이어서 청바지는 절대 안 입었어요. 이제 근데 제가 이 네팔 선교를 하면서 선교의 대상이 젊은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들과 같이 좀 활발하게 제가 좀 나이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모도 되게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있는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랑 만나고 이제 설교하고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거 아니죠? 네, 감사하고요. 우리 세움교회에 감사드려요. 이제 저에게 이렇게 단에 서서 저희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 사모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저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남편이 있고 목사 사모이다 보니까 전 늘 이제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일을 했고 또 어떤 세워져야 하는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이렇게 남편 뒤에 숨고 막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저희가 인천 네팔 선교회 네팔인들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남편이 너무 바빠요.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걸 보면 저보고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해야 되고 뭐 형제들 데리고 운전하고 막 큰 차를 운전하고 막 데리고 다녀야 되고 별거 다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잠깐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선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에 서구 선교 운동을 시작으로
서구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남미로, 그리고 아시아로 이동을 해서 지리적 세계 복음화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졌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많은 소수민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제가 다 통계를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선교하고 있는 네팔에만 해도 소수민족이 120개에서 125고 소수민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민족들은 자기 언어도 있고 글도 있지만 언어만 있고 글이 없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글을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성경으로 또 번역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을 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앞으로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로 좀 더 선교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선교, 베풀선, 가르칠 교, 널리 베풀어서 가르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믿는, 내가 믿는 종교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선포하는 일,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션. 미션은 그 라틴어 미트레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인데요. 임무를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것, 임무를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것이란 뜻이고요. 선교사라고 하면 미셔너리 이렇게 부르죠. 저는 오늘 앞서 발표하신 선교사님, 오늘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앞으로 책으로도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조금 차별되게 제가 네팔인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케이스들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한 케이스 3개를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쩌면 간증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저의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 로카야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첫 번째 우리 인천 네팔 선교회가 2018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8년째 됐고요. 우리 로카야 형제 세례받은 사진은 첫 번째 우리 교회의 1호 세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진은 목사님이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우리 교인들의 가족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묵고 있는 호텔에 가족들을 불러서 같이 거기서 교제를 하고 식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는 자리에 우리 로카야 형제의 와이프 왼쪽에 있는, 거기서 보면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와이프와 아들이 사진에 나왔습니다. 로카야 형제는 처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저희 교회를 왔는데 그 당시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로카야 형제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나누면서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이렇게 못 먹고 아이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 당시 만났을 때는 정말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아이를 조금 비타민이나 뭐 아이에게 조금 건강에 좋은 것들을 많이 구해서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생겼을 때, 한 3살, 아이가 3살 됐을 때 이제 네팔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로카야 형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낙심을 하고, 이제 한국에 그때 휴가를 가서 이제 네팔에 있었는데, 내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슬픈데 한국에 가서 어떻게 살겠냐고, 한국에 안 온다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형제를 저희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건강한 아이를 선물로 주실 거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그러면서 녹화 형제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팔에는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 막 이런 거에 집착을 해서 우리 와이프가 이제 남편이랑 와이프랑 떨어져 있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를 또 이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시간을 보내는데 임신이 안 됐어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랬죠. 로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아기를 선물로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그도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 동안 와이프가 와 있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까. 저희는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제 사역자들끼리 토요일 날 같이 만나서 중보기도를 이제 열심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저희는 꾸준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2022년 팬데믹이 한창일 때 우리 로카야가 마음의 문을 열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세례받기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막 세례 받으면 꽃다발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네팔에서는 정말 가족이 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의 상황은 그 힌두교가 문화와 생활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뭐 결혼이나 아이가 태어났다든지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거기에 가장 되시는 분이 여기 띠까라고 여기 이마에다가요 빨간 거를 이렇게 붙여주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축복된 하루를 살아라는 의미에서 이 띠까 같은 거를 매일 붙여줘요. 그게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혼자서 예수를 믿고 와이프도 예수 안 믿는데 대가족 그런 중심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가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고 세례는 받았지만 이게 막 SNS에 막 떠돌아다니는 거는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절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래 우리가 페이스북에는 안 올릴게. 우리만 간직을 할게. 이런 좋은 정말 좋은 소식을 막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걸 은밀하게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우리가 했고요. 로카야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비자를 E7으로 바꾸고 와이프를 한국으로 다시 데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와이프랑 지내면서 정말로 아까 사진 그 다음 사진 보셨죠?
정말 건강한 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고요. 아기가 예쁘고 건강한 아기. 그리고 저쪽에는 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고, 그리고 아기가 돌이 되기 전에 와이프는 아기를 데리고 네팔에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돈을 절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로카야는 정말 건강한 아이를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로카야는 지금 전라도 김제에서 아주 시골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네팔 공동체를 만나는 건 너무 어렵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또 이런 시츄에이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이끌어 가시라라고 믿고, 앞으로 저희들이 또 줌으로라든가 이런 걸로 성경 공부를 계속 지속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공동체의 첫 번째 세례자를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 친구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얘기가 많은 우리 띠루터 형제 이야기. 다음 띠루터 형제 이야기인데요. 이 형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과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살리시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귀한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띠루테 형제는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띠루테 형제는요,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네팔로 귀국한 형제, 지금은 그 형제가 목사가 됐는데요. 그 목사의 소개로 저희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저희 교회로 오게 됐죠. 근데 회사가 어딘지 알아보니까 경기도 광주예요.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오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죠. 2시간 반 왔다가 2시간 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인사차 왔다가 못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매주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쉼터가 있으니까 쉼터에 와서 토요일 날 와서 쉼터에서 자고 그 이튿날 예배를 드리고 또 광주로 돌아가고, 굉장히 이제 참 괜찮은 우리 친구를 만났다고 굉장히 저희가 이제 마음이 기뻤는데, 이 친구가요, 이제 인천에 올 때 안산에서 이제 들러서 거기서 뭐 업무도 보고 쇼핑도 하고 이러는데, 안산역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네팔 친구들을. 남동공당,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교회로 이제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찬양팀으로 같이 이제 헌신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띠루테 형제가 우리 공동체에 오면서 교회 분위기가 아주 눈에 띄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앞장서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진행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나누는 그런 막 은혜스러운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띠루테의 존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활력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네팔에 있는 아내, 꺼멀라, 여기 꺼멀라 있죠? 여기 이쪽에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저희들은 너무 놀랬고 정말 전심으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저희들은 진짜 예배 때마다 또 토요일 날 만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다 끝난 다음에 그 친구를 한국으로 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그 이제 항암 치료는 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보니까 완세포가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뼈, 폐, 할 것 없이 다 퍼진 거예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근데 34세의 젊은 자매에게서 암은 너무 빠른 속도로 전신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치료보다는 네팔로 돌아가서 환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우리한테 권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띠루터도 담대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띠루터 형제는 회사에서 정말 회사 사장님에게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서 장기 휴가를 내고 네가 언제라도 1년 후에라도 다시 돌아오면 우리 회사에서 받아줄게, 이런 약속을 받고 이제 아내와 네팔로 떠났습니다. 끄멀라 자매는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살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끄멀라를 만나러 네팔을 방문했을 때도 눈도 못 뜨고 계속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요.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끄멀라 자매는 천국의 확신을 이 땅 가운데 정말 보여주고 떠났고요. 그 아내를 끝까지 정성으로 간호하는 띠루터 형제의 모습을 지켜본 주변 지인이 그의 믿음과 인격에 깊이 신뢰를 하고요. 끄멀라 자매가 아내가 소천한 지 1년 만에 자기 처제를 소개를 했어요. 자기 처제를 소개했는데, 처제가 요 자매 있죠. 이 자매랑 재혼을 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근데 한 번도 결혼 안 한 자매고요. 교육도 많이 받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자매예요. 성격도 너무 좋고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런 자매랑 결혼을 작년 10월에 결혼식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띠루터 형제가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할 때에 교회는 그와 함께 아파했죠. 같이 견뎠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삶을 함께 짊어지고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현재 우리 띠루터 형제는 우리 교회의 평신도 리더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 쉼터에서 쉼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설교도 하고 네팔인 성도들과 한국 사역자들 사이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의 동력자이자 공동체의 기둥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세운다는 사실을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신다혜 목사님이 네팔에 갔을 때 우리 띠루터가 이제 한국말을 네팔말로 통역을 하는 사진이죠.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네팔에 가면 네가 통역을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잘 배우고 한국 온 지 3년 됐는데 한국말 진짜 잘해요. 그리고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랑도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일부러 줌을 합니다. 처음에는 만나서 대면으로 하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컴퓨터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배우고 너무 잘 따라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케이스 범타파 형제 이야기. 범이는요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전도를 우리 띠루트가 전도를 했어요. 안산역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한 번도 한국에서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대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교회 가본 적이 없었던 우리 범이가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친구 2명이랑 같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너무나 성실하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을 오더라고요. 처음부터 범이 형제는 조금 달랐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가 끝나면 의자도 정리하고 사용한 물건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틈만 나면 책을 펼쳐서 읽고 이렇게 유독 정말 진지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저는 이렇게 조그만 책자를 하나 줬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서머리한 그런 책인데 범이 이거를 읽고 더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서 친구들한테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게 네팔 친구들은 노가 없어요. 항상 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범이 형제가 매주 그 스토리를 성경의 스토리를 하나씩 읽고요.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 친구들에게 보지 않고 머리에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요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요거를 딱 누르면 비디오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자기가 잔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더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웃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범이 형제가 교회를 출석한 지 1년 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경 요약을 부탁했던 저의 의도대로 말씀에 친숙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작은 순종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다만 아직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범이 이제 세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하면 아니요, 아직까지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그거입니다. 우리는 네팔 힌두교 배경을 가진 이들이 정말 그 나의 노력과 희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는 것도 없어요. 쌓아둔 공적도 없어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세례를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제가 새해에도 그랬어요. 범이 형제 올해는 꼭 세례 받아야 돼? 그렇게 할 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급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세례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뒤로
부담스러워서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를 갈구하며 끝까지 찾는 사람 혹은 핍박을 각오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강요는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복음의 씨를 뿌렸다면 당장의 열매를 재촉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계속 저는 되뇌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곧 하나님께서 범이 형제에게 세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날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그날은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깊고도 아름다운 감동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린 예배 때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네팔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가족이 되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집이 되게 하소서. 저희 매일 이거를 이렇게 외칩니다. 예배 시간에. 거기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사진. 예, 최근의 사진, 저번 주 사진입니다. 저번에 이제 구정이어서 모여서 저희들이 행사를 좀 했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막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은 우리 친구들하고 서울에 있는 경복궁에 가서 하루를 지냈던 사진입니다. 행복해 보이죠? 그렇죠? 예. 오늘 저희모 씨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움교회에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두 분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되게 급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료를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면은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일해 오신 거랑 자료가 좀 은혜되는 내용도 많고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영철 장로님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이슬람권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분들이 아까도 김무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 정착하면서 그 나라 이제 관료나 행정직에 진출하면서 그 기독에 관련된 그런 제도적인 걸 많이 제약을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서 요즘 그 시작 쓰고 다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토양이 그런 환경이 있고요. 많이 또 외국인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작년 성탄절 주문을 해가지고 통영시에서 그 이슬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국에서도 많이 와서 그 행사를 일반 이용했는데 그 행사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세력 확장을 위해서 많이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제 나름대로 좀 약간 충격받은 일이
자동차 통해서 이렇게 지나오는데 우측에 차가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봤는데 그 메카를 향해서 그 이슬람 사람이 거기서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그 TV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봤지만 제가 그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그 한국에서 이루어진 걸 제가 봐서 제 나름대로 저자적으로 충격을 받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이렇게 와서 세력학자를 많이 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한국의 여성들이 그 이슬람 남성들하고 결혼해서 그런 분들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관점을 볼 때 성교사님들은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걸 좀 이렇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장로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 역시 상당한 그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만큼 또 선교하는 만큼 이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한남동에 있는 그 모스크 사원에서부터 중앙사원이죠. 그리고 제주도까지 12개 정도의 큰 모스크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살라라고 그래서 기도처가 우리 교회 개척교회처럼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남동공단도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도 있고요. 그런 거를 볼 때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죠. 우리도 전도할 때 많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포교 활동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빈손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장로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요. 이제 그거를 추세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방법은 딱히 지금 안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뭐 정치계라든지 경제계라든지 우리 행정직에 많이 투입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하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 정책을 좀 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뭐 그 허가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곳곳에 이런 모스크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통합 사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뭐 못 들어오게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일자리 자체가 우리가 안 하고 인구가 우리가 절벽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비어 있는 집도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 주거하고 우리 빈자리를 메꿀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또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노령 인구는 많아지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그 허가를 내주는 그런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좀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고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저도 충분히 공감을 갖고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목사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우리 신경숙 성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교회잖아요. 로컬 처치 교회고 우리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게 현실이니까 교회 안에도 외국인들 온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화된 선교 단체 현지인들 상대로 선교하는 그 단체는 계속 기다리고 참고 올 때까지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현지인들이 오더라도 또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좀 어떤 그런 방법적인 차원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우리는 뭐 급하고 우리는 뭐 당장 뭐 외국인들 안 오더라도 아실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한 영혼이 왔을 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들고 따로 띠루터 형제 얘기를 하시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기다리고 또 이렇게 또 섬기는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사님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한국교회 목회자였다면 내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우리한테 좀 수용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좀 제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네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는 이들을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접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성경 구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이 땅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마냥 목사님 말씀처럼 마냥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 친구들한테 제가 대할 때에 이렇게 좀 밀당을 좀 하죠. 밀당을. 어떨 때는 이제 기다리고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지혜롭게 좀 이렇게 과감하게 좀 밀어붙이는 그런 밀당, 말하자면 밀당을 그런 것을 하면서 제가 아마도 저 외국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저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의 목양하는 그런 마인드로 이 사람들을 대합니다. 한 사람에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왜냐하면 한 사람을 잘 가르쳐 놓으면 이 사람이 1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명을 잘 가르쳐 놓으면 이들이 할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 교회에 많은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다가 또 회사를 옮기면 막 지방으로 내려가서 못 옵니다.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 막 나가서 막 이렇게 좀 조용하고, 저는 이제 좀 칩거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에게 집중을 하는데요. 그냥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전 진짜 집중을 해요. 한 영혼에 집중을 하고 그런 거를 아시니까 저희는 이제 그 호구포역에 나가서 가끔 이제 노방전도를 하고요. 하나님 노방전도 정말로 기뻐하시더라고요. 나가서 노방전도를, 외국인들을 만나면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한 크리스마스나 그 부활절 같은 데는 거기에 맞는 선물을 또 가져나가서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꼭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세요. 이번에도 한 영혼이 찾아왔어요. 그냥 찾아왔어요, 저희한테. 근데 얼마나 이쁜 영혼이 왔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형제고 20대 초반이고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이렇게 이번에 간증을 시켰는데 막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도 그렇게 잘.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영혼을. 그래서 저는 한 영혼에게 집중을 하고 이렇게 좀 밀당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막 11조 띠루타 너 11조 안에 저는 네팔에다 보내요. 네팔 목사님들이 네팔에 보내라고 했어요. 너 여기가 네 교회야. 네 교회인데 네가 본이 돼야지 다른 친구들도 너를 통해서 배울 거 아니야. 너가 여기 11조 내야 돼. 제가 뭐 가감하게 얘기해. 그랬더니 11조를 내요. 저희 교회다가 한 명이 11조를 냅니다. 그러면 그 친구 보고 다른 친구들이 배우잖아요. 제가 100번 얘기해도, 다른 친구들한테 100번 얘기해도 저하고는 조금 약간 저분은 뭐 한국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네 나라 사람이 직접 그렇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면 그야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분들도, 그 네팔인들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원하시는 대답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희 사역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제가 한 말씀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거는 세움교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포럼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반드시 우리 세움교회에도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 없이 그들을 맞이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면 되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미운 친구가 공부 안 하는 척하면서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제일 무섭잖아요. 우리 합창단도 제일 무서운 게 연습입니다. 연습하면 돼요. 우리 세움교회가 연습하고 준비하면은 됩니다. 우리가 준비 안 해서가 문제지.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건강도 우리가 잘 이렇게 돌봐야 되고, 우리 노후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준비 없이 갑자기 하면은 되는 게 없지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앞으로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서 5년, 10년 이렇게 준비하는 그걸로 지금 우리가 이 포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장 우리가 내일 뭐 다문화 가정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먼저 다문화 선교위원회를 먼저 이렇게 구축하고, 우리 다문화 가정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제자 양육해서 그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들을 이렇게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고 양성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우리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시키셔서 그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 쓰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일꾼들 하나님께서 다 연단을 시키시고 준비를 시키셨어요. 갑자기 너 이거 해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세움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두 분 장로님 또 여러 우리 군사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다문화를 잘 우리가 준비하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이곳에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만, 제가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이렇게 세움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정말 필요한 인력을 가끔 필요할 때, 어떤 행사할 때나 이럴 때 좀 파송을 해주신다면 함께 저희하고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는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교인들은 선교 공동체에 와서, 외국인 공동체에 와서 이제 헌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씨앗이 된다면 이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작이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사역자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심에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해 우리 세움교회가 동춘동, 연수구, 나아가 인천을 통해 세계를 선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제2회 세움교회 선교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